안녕하세요, 여러분. 필환경 시대 문학에서 길을 찾다 제2강 경제 발전과 진보 신화의 경종을 울리다 첫 번째 편이고요.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스로우의 월든이라는 책을 나눠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로빈슨 크루소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모험항해를 떠났다가 바다에서 조난을 당해서 무인도에 표착하게 되고 10여 년간에 걸쳐서 혼자서 무인도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자급자족을 하면서 여차여차 살다가 기적적으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던 사람, 다니엘 디포의 소설의 주인공이죠.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 소로우는요 1845년 항해에서 조난을 당하거나 길을 잃은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숲으로 걸어 들어가서 2년에 걸쳐서 정확하게 말하면 2년 2개월 정도 마치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삶을 스스로 선택했다. 마치 그런 삶을 실험적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시도했던 그런 작가예요. 자, 미국의 작가이면서 사상가이죠. 제가 작가 소개는 여기 간단하게 올려놨어요. 미국 콩코드 출생이고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여러 가지 저술 활동도 하고 특별히 1845년부터 47년까지 2년에 걸쳐서 숲속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혼자 자급자족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삶의 기록을 우리가 나누게 될 월든이라는 책으로 남겼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책이 1854년 초판 월든이라는 책의 그 표지예요. 45년부터 2년간 숲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그때의 기록인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출판사의 사정, 그래서 책이 나온 건 54년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진이 그 월든 호수예요. 그 월든이라는 책 제목이 호수 이름이에요. 콩코드 숲속에 있는 호수. 여기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죠. 겨울 장면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궁금할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왜 숲으로 들어갔을까? 자,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소로우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소로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숲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다. 자, 의도적으로에 제가 방점을 짚고 싶어요. 의도적으로.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게 돼요. 그렇죠? 남들이 다 사는 방식으로. 당대 1845년 당시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나는 생각을 하면서 내 방식대로 의도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립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건지 오늘날 내 방식대로 사는 게 가능한 거지 실험적으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그렇게 살고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삶을 기록으로 남겼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기록으로 남겼는가? 자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대목에 인용한 대목을 한번 봐주세요. 자, 나는 글로 썼는데 낙담을 주제로 한 시를 쓰려는 것이 아니라 횃대 위에 앉은 아침의 수탉처럼 한번 호기 있게 울어보려 하는 것이다. 기껏해야 이웃들의 잠을 깨우는 결과밖에 얻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자기가 쓴 글을 일종의 시로 표현을 했고요. 이 시의 주제가 내가 낙담,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오늘날 미국의 삶을 왜 이러지? 이런 어떤 실망스러운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침에 수탉처럼 울겠다. 자기의 이야기를 마치 수탉의 울음에 비유를 해요. 일종의 상징인데요. 여러분들 수탉 소리 들어보셨어요? 횃대 위에 높은 자기 자리 중에 가장 높은 가지에 올라가서 수탉이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꼭 울죠. 굉장히 큰 소리로 운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자, 근데 그 수탉처럼 울어보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뭔가 소리를 내서 어떤 소리요? 닭이 왜 울어요? 글쎄요. 아침을 알리잖아요. 아침에 수탉은. 아침이 오고 있다. 지금 자는 시간이 아니고
깨어 일어나는 시간이다. 어둠이 아니고 빛이 있다라고 지금 이웃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깨울지는 몰라요. 기껏해야 이웃들의 잠을 깨우는 결과밖에 얻지 못하더라도 나는 시도해보겠다. 어쩌면 지금 이 월든이라는 이 기록물 안에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는 오늘부터 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 메시지. 자, 메시지에 앞서서 나는 의도적으로 삶을 살아보겠다. 당대 사람들하고는 다른 삶을 한번 시도해보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궁금한 게 그럼 1840년대 당대 미국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데요? 당대 미국은 어땠는데요? 제가 간단히만 소개해 드릴게요. 자, 한마디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이중성을 실감하던 때다. 좀 어려운가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이중성. 우리 이중성이라는 건 알죠? 그죠? 어떤 양면 같아서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뒤집어 보면 또 다른 나쁜 점도 있다.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들이 같이 있을 때 두 가지를 다 발견하면 우리가 이중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미국은 당시에 이전에 농업사회였던 미국 사회가 강력한 산업 자본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었어요. 자, 1820년대쯤 되면 이미 미국이 운하와 철도를 건설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 철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될 거예요. 자, 미시시피강 같은 커다란 강에 배가 100기를 만들죠. 그리고 미 대륙 넓은 땅에 철도를 건설한단 말이에요. 교통이 발달이 되죠. 자, 그러면 이 교통의 발달과 함께 도시가 생겨나요.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들면 어때요? 당연히 시장이 생겨나죠. 시장 경제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큰 나라에,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시장 경제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시장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변화, 변혁이라고 했죠. 이 변혁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1837년쯤 되면은 미국 역사에서 어쩌면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경제 공황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미국의 경제 공황 하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1929년의 대공황을 떠올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미 그 전에 19세기 초반에 미국 역사에서는 이미 공황이라고 할 만한, 경제 공황이라고 할 만한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이 지금 산업 자본주의 국가로 변하면서 자본이 축적이 되고 경제가 막 발전이 되는데 모두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중산층들이 대거 파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더군다나 청년들이 대거 실업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자본이 축적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모두가 잘 사는 줄만 알았는데 어떻다고요? 부정적인 측면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소로우는 일찍이 이거에 대해서 더 남들보다 주목하게 되고 이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소로우가 월든에서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 자,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자, 간소하게 살라. 영어로 simplify, simplify, simplify. 자, 곳곳에서 소로우는요, simplify 뿐만이 아니고 simplicity, simplicity, simplicity. 자, 이렇게 강조를 해요. 간소하게 살아라. 자, 우리의 삶은 사소한 일들로 흐지부지 헛되이 쓰여지고 있다. 간소하게 살라. 제발 바라건대 여러분의 일을 2가지나 3가지로 줄일 것이며 100가지나 1000가지가 되도록 두지 말라. 자, 간소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의 삶의 방식 중에 하나, 요즘 유행하는 핫한 것 중에 미니멀리즘이 있죠. 미니멀리즘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이 들려요. 자, 그런데 19세기 중반에 이 소로우가 자, 간소하게 살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자, 소로우는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 그랬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인 이 미국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근간, 뿌리가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 2가지. 소유의 문제, 우리 갖는 거, 무엇을 갖는 거죠. 소유의 문제와 부라는 개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도대체 우리가 소유한다라는 건 뭐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되고 싶은 부자라고 하는 거, 부를 얻고 싶어 하잖아요. 부를 축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덕목이나 최고의 목적은 부의 축적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당시에 그 대중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소유가 뭐냐, 부가 뭐냐라고 그 개념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소로우는 진정한 소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시인이 어느 농장의 가장 값진 부분을 즐기고 물러나는 것을 자주 보았는데 화 잘 내는 농부는 이때 화 잘 내는 농부는 그 시인이 그저 야생상화 몇 개를 따갔으려니 하고 생각할 뿐이다. 그 농부는 시인이 그의 농장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훌륭한 울타리는 운율 안에 옮겨놓고 거기에 가둔 채 젖을 짜고 지방분을 걷어낸 다음 크림은 전부 가져갔으며 자기에게는 찌꺼기 우유만 남겨놓았다는 것을 몇 해를 두고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자, 이 농장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농장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예요? 물론 농부죠. 그렇죠? 이 농장의 그 문서, 그렇죠? 우리 농장 뭐 집문서, 땅문서, 이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농부예요. 자, 시인은 어때요? 이 아름다운 농장을 와서 구경도 하고 잠시 여기서 누리고 그 안에서 시도 쓰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화 잘 내는 농부는 화가 잔뜩 나서 혹시라도 자기 거 뭔가 빼앗겼을까봐 야생 사과 몇 개 따갔을까봐 어때요? 막 눈을 부라리고 이렇게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농장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농장의 가장 값진 부분, 마치 우유에 비유를 하면 가장 맛있는 부분이 있죠. 지방분이나 크림이나 이거를 다 가져간 거는 시인이고 찌꺼기 우유만 농부에게 남겨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진정한 소유는 그죠? 우리가 문서를 쥐고 있듯이 그죠? 내가 이 농장을 사서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니고 얼마나 그거를 즐기느냐, 누리느냐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가난이나 부. 지금 앞에서 소유의 문제와 부의 문제 제기를 한다 그랬죠. 문제 개념에 대해서 제기를 해요. 자, 부자가 뭐냐? 가난한 게 뭐냐? 자, 부자가 뭐고 가난한 게 뭐예요? 뭘 많이 가지면 부자고 우리가 적게 가지면 가난하죠. 자, 근데 가지는 게 뭐냐라고 앞에서 이미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자, 소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을 마련하고 나서 농부는 그 집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실은 더 가난하게 되었는지 모르며 그가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 그를 소유하게 되었는지 모른다.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죠. 집을 마련했으면 우리가 집주인이 됐고 내 소유물 중에 집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요즘 집 가지면 굉장히 부자잖아요. 근데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더 가난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자, 왜냐? 그 집 때문에 오히려 누릴 수 있는 걸 더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집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집에 매였다라는 거예요. 집이 오히려 농부를 소유하게 돼서 마치 농부가 집을 이고 있는 것처럼 집이 짐이 된 거죠. 자, 마찬가지로 농부의 경우, 집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들은 사치품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수많은 기본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면에서는 정말 가난하기 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치품에 둘러싸여 있다. 자, 19세기 당시에 사치품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날 여러분이나 제가 가진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자, 사치품. 자, 소로우가 말하는 필수적인 게 아닌 삶에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다 사치품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거냐,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냐면 자, 당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19세기 중반 지금 미국 사람들의 삶이 많은 필요한 물건들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즐거움을 누리는데 가난하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자, 하늘, 우리가 그 앞에서 1강에서 워즈워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벌고 쓰느라 너무나 그런 일에 집중하느라고 자연을 돌아보질 못한다. 자연에서 어떤 누려야 될 걸 다 잃어버렸다. 자연과 연결고리를 잃어버렸다. 같은 맥락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면, 푸른 하늘과 숲과 그리고
호수와 바람과 들꽃과 심지어는 그 안에 숲이나 그 안에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생명체와 함께 호흡을 나눠야 될 어떤 그런 게 이제 우리는 다 잃어버려서 지극히 가난해졌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너 부자가 아니고 너 가난해진 거야. 굉장히 역설적이죠. 자, 그래서 소로우는 소유나 부의 개념을 전복시킨다라고 해요. 전복이 뭐예요? 뒤집어 엎는다라는 거죠. 부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부가 아니고 그게 가난이고, 가난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부요함, 풍요로움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소로우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진정한 부를 즐길 수 있는 가난, 부를 즐길 수 있는 가난, 굉장히 역설적이죠. 나는 그것을 원한다. 자,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19세기 1840년대 당대, 40년대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 발전이나 진보, 기술 개발, 그걸 통해서 부의 축적, 이것을 위해서 모두가 달려가는 삶이에요.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소로는 어떻다고요? 거기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너네 진정한 부가 뭔지 알아? 진정한 소유가 뭔지 알아? 진정한 즐김이 뭔지 알아? 그리고 정말 제대로 사는 게 뭔지 아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해요. 자, 그래서 남들이 사는, 당대 사람들이 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 난 다르게 의도적으로 살아보겠다 라고 외치면서 숲으로 들어갔던 거고, 그 숲 생활을 통해서 봐라, 나처럼 살아도 충분히 풍요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를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우리 삶의 방식이 지금처럼 너무나 많은 걸 소유하고 너무나 복잡하게가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단순하게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회떼의 수탉처럼 그 이웃들에게 크게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쩌면 단순하게 살아라라는 메시지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또 하나 요거예요. 자,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복잡한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도 있지만, 자, 소로우가 단순하게 살아라, 너무 많은 걸 가지지 말아라고 할 때는 자, 비용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자, 우리 영어로 말하면 코스트라고 하죠. 물건을 살 때 이거 얼마예요? 라고 할 때 그 코스트. 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소로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용이라는 것은 당장에 혹은 궁극적으로 사려는 그 물건과 맞바꾸어야 할 생명의 양을 말하는 거다. 자, 여러분이 오늘 필요하다고 사는 물건들이 그냥 돈 몇 푼, 1,000원, 2,000원, 뭐 만원, 2만원, 그렇죠? 우리식으로 자, 이렇게 지폐나 동전하고 바꾼다. 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그 물건에 대해서 지불하는 거는요, 생명이다. 생명의 양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우리가 많은 걸 가질수록 그에 상응하는 생명을 대가로 치르는 거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단순한 삶을 지향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좀 더 호소력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데요. 자, 인류 역사가 지금 미국의 19세기뿐만이 아니라 21세기의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이나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달려온 이 삶의 방식이, 이 모든 게 결국에는 오늘 우리의 삶, 자연을 파괴하고, 우리가 사는 자연을 파괴하고 그 자연과 함께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어떤 동력이 아니었는가, 원인이 아니었는가, 원천이 아니었는가. 자, 우리가 반성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수업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월든 이어서 3강에서 월든에서 또 하나의 메시지, 서두름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속도에 대한 반대, 결국은 자연의 방식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로우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누어 보려고 해요.
자, 여기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